저는 천천히 비단 장갑을 고쳐 꼈어요. 손끝에 부드러운 촉감이 기분 좋게 느껴졌죠. 뉴욕 소더비 경매장의 큰 방 안은 조용했고 제 앞에 광택 난 테이블 위엔 밝은 조명이 반사되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오래된 그림 한 점이 펼쳐져 있었죠. 미술품 복원 전문가로 일하면서 수많은 명작을 봐왔어요. 유명한 작품들도 여러 번 제 손을 거쳐갔죠.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특별히 눈에 띄는 그림은 아닌데 왠지 모르게 저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어요. 사장님은 별거 아닌 작품이라며 아마 중국 작품일 거라고 가볍게 말했어요. 한국 작품일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죠. 이곳에서 한국 미술은 거의 주목받지 못하니까요. 저는 더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 그림 출처가 어디였죠? 저는 옆에서 수첩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제 조수 애나에게 물었어요. 애나는 살짝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림을 보낸 수집가는 일본 교토 출신이래요. 대대로 집안에서 소장했는데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고 하네요. 그림은 낡고 색이 바랜 상태였어요. 안개에 쌓인 산과 분홍색 복숭아꽃, 한적한 마을 옆에 빈 배가 고요히 놓여있는 풍경이었죠. 은은하고 몽환적인 색감이 예쁘긴 했지만 특별히 눈길을 끌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림을 깊이 들여다볼수록 뭔가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희미한 색깔 뒤에 숨은 은근한 아름다움이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생각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은 한국의 걸작이에요. 놀라서 뒤돌아보니 서준호 씨가 서 있었어요. 몇 번 만난 적 있는 한국인 미술상인데 항상 차분하고 자신감 넘치면서도 뭔가 신비로운 느낌이 있었어요. 뭐라고 하셨죠? 저는 당황한 걸 숨기려 했어요. 준호 씨는 부드럽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이 그림은 몽유도 원도라고 해요. 복숭아꽃 핀 낙원으로의 꿈같은 여행을 뜻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걸작이죠.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에 당황했어요. 미술 공부를 하면서도 중국이나 일본 작품만 배웠지 한국 작품에 대해서는 거의 들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준호 씨는 확신에 차서 다시 말했어요. 확실히 이건 한국 작품이에요. 안타깝게도 한국 밖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죠. 저는 다시 그림을 바라보며 궁금증이 커졌어요. 왜 그동안 몰랐을까요? 그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바로 그게 문제예요. 수백 년 동안 한국 미술은 가려져 있었어요. 이 중요한 걸작이 외부 세계에선 거의 무시되었죠. 그의 말은 제 마음을 강하게 울렸어요. 미술 전문가라고 생각했던 제가 이렇게 중요한 작품을 몰랐다는 사실에 스스로가 부끄럽게 느껴졌죠. 그럼 이 그림이 왜 여기 있죠? 어떻게 잊혀지게 됐나요? 그는 비밀을 말하듯 목소리를 낮췄어요. 가끔 보물은 가장 잘 보이는 곳에서 잊혀지기도 하죠. 이 그림은 일본으로 옮겨진 뒤 서서히 잊혔고 이제야 진정한 가치를 찾게 될 기회가 생긴 거예요. 저는 그림을 보며 결심이 섰어요. 이건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는 일이라고 느껴졌거든요. 증명해야겠어요. 사람들에게 이 그림의 진짜 가치를 알릴 거예요. 저는 단호히 말했어요. 준호 씨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평범했던 경매장에서의 하루가 질문과 가능성으로 가득 찬 날로 바뀌었어요. 이 잊혀진 걸작이 모든 걸 바꿀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준호 씨가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바로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죠. 손가락이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는 동안 눈은 페이지를 하나하나 훑어 내려갔어요. 뭔가를 새롭게 발견할 때마다 숨겨진 선물을 하나씩 풀어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알아보니 몽유도 원도는 정말 유명한 작품이었어요. 적어도 원래는 그랬어야 했죠. 1447년에 한국의 화가 안견이 그린 이 그림은 예전에 한국에서 왕과 학자들이 매우 소중히 여겼던 작품이었어요. 평화로운 마을과 복숭아꽃으로 가득한 낙원을 꿈꿨던 왕자를 위해 그려졌다는 걸 알게 되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건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꿈과 갈망으로 가득 찬 역사 그 자체였거든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이 아름다운 명작이 오래전에 도난당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수백 년 전 격렬했던 전쟁 중에 몽유도 원도는 사라졌고 사람들은 이 작품이 영원히 사라진 줄 알았죠. 머릿속이 궁금증으로 가득 찼어요. 이렇게 귀중한 작품이 도대체 어떻게 일본 교토의 개인 소장품에 흘러들어가게 된 걸까요? 저 혼자서는 이 미스터리를 감당할 수 없었어요. 바로 휴대폰을 집어들어 준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가 곧바로 전화를 받았는데 목소리가 차분하고 따뜻했어요. 전화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치 예상했다는 듯 부드럽게 말했죠. 준호 씨, 저는 흥분을 주체하지 못한 채 빠르게 말을 꺼냈어요. 제가 그 그림에 대해 조사해봤는데 말한 대로 정말 엄청난 작품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작품에 대해 거의 모르는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준호 씨가 부드럽게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엘리나 씨, 그는 슬픔이 담긴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문제는 이 작품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은 수세기 동안 엄청나게 많은 보물들을 잃었어요. 전쟁에 또 전쟁, 침략에 또 침략이 이어지면서 수많은 문화재가 도난당하거나 파괴됐죠. 사람들은 빨리 잊어버려요. 준호 씨 말을 듣는 동안 저는 눈을 감고 그가 묘사하는 장면들을 상상해봤어요. 아름다운 궁궐이 불타오르고 보물들이 급하게 훔쳐지고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이 영영 사라지는 걸 무력하게 지켜보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더 큰 문제는요. 준호 씨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이런 작품들이 한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숨겨지거나 제대로 이해받지 못한 채 묻혀버렸다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봐 줄 사람이 없으면 그렇게 잊혀버리는 거죠. 몽유도 원도는 그런 작품들 중 하나일 뿐이에요. 준호 씨의 말을 듣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슬픔이 올라왔어요. 매일 귀중한 미술품을 다루는 제가 한국의 숨겨진 역사에 대해 이렇게까지 몰랐다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희망적이었어요. 이제부터 제가 이걸 바꿀 기회가 생겼으니까요. 준호 씨, 저는 휴대폰을 더 꽉 쥐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람들에게 이 작품의 진정한 가치를 알릴 필요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직접 보여줘야 해요. 그가 미소 짓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바로 그걸 제가 늘 꿈꿔왔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온몸에 에너지가 넘쳤어요. 빠르게 사무실로 들어서면서 제가 알아낸 모든 걸 공유할 준비를 했죠. 안나가 고개를 들며 갑자기 활기찬 제 모습에 호기심을 보였어요. 안나, 저는 빠르게 말했죠. 한국 그림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모아줄래요? 특히 안견이라는 화가에 대해서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게요. 안나는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곧장 컴퓨터로 달려갔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나머지 동료들도 제 얘기를 듣고 똑같이 흥분할 거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잠시 후 아침 직원회의에 들어가자 제 자신감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의 수석 큐레이터인 조지아 헤이스는 커다란 회의 테이블의 제일 끝에 앉아 있었어요. 조지아는 똑똑하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때로는 자신의 자신감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면이 있었죠. 저는 목을 가다듬고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어요.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노력하며 말했죠. 몽유도 원도라는 한국 작품이 있는데 몇백 년 전에 도난당했다가 최근에 다시 발견된 작품이에요. 조지아는 흥미가 없다는 듯 잠깐 쳐다봤어요. 한국 작품, 의심스럽다는 듯이 저를 보면서 말했죠. 엘리나, 한국 미술은 여기서 그다지 유명하지 않아요. 중국과 일본 작품에 집중해야 해요. 방문객들이 원하는 건 그런 작품이니까요. 분노와 좌절감이 갑자기 치솟았지만 저는 침묵을 지켰어요. 그녀의 말이 귀에 계속 아프게 울렸어요. 이건 잘못됐고 불공평했죠. 한국 미술도 인정을 받아야 마땅한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무시할 수 있을까요? 자리로 돌아오자 안나가 제가 속상해하는 걸 눈치채고 부드럽게 미소 지어줬어요. 걱정 말아요. 엘리나. 그녀가 조용히 용기를 줬어요. 처음부터 모두가 명확히 보는 건 아니니까요. 직접 보여주면 돼요. 그녀의 말이 큰 위로가 됐어요. 저는 끄덕였고 다시 결심이 생겼어요. 준호 씨는 제게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줬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할 차례였죠.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어 준호 씨에게 문자를 빠르게 보냈어요. 아직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곧 그럴 거예요. 그의 답장은 빠르고 분명했어요. 함께라면 반드시 그렇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었고 마음 깊숙한 곳에서 새로운 목표가 생겨나는 걸 느꼈어요. 이건 이제 단지 예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에 관한 문제였죠. 그리고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 잊혀진 명작이 그 숨겨진 아름다움 이상을 보여줄 거라는 걸요. 너무 피곤했어요. 몇 시간 동안 이어진 조사, 회의, 대화들로 완전히 지쳐버렸죠. 해는 이미 오래전에 졌고 경매장은 조용하고 어두웠어요. 다른 직원들은 모두 퇴근하고 나 혼자만 책상에 남아 있었죠. 제 앞에는 몽유도 원도가 놓여 있었고 책상 조명 아래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졌고 저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이다가 그림 옆에 살짝 머리를 뉘었어요. 그렇게 저도 모르게 잠에 들었죠. 그런데 갑자기 뭔가 달라졌어요. 시원하고 향긋한 바람이 제 피부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눈을 살짝 떴을 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여긴 경매장이 아니었어요. 대신 저는 믿기 힘든 곳에 서 있었어요. 부드러운 안개가 잔잔한 파도처럼 넘실거리는 언덕 위에 서 있었고 수많은 복숭아 꽃들이 나무에서 살랑살랑 떨어져 공기 중에 흩날리고 있었어요. 비단처럼 반짝이는 강물이 옥색과
청록빛이 섞인 하늘 아래에서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죠. 모든 게 너무나 생생하고 완벽했어요. 그런데도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화로웠어요. 혹시 꿈을 꾸고 있는 걸까요? 어서 오세요. 여행자요. 부드럽고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천천히 걸어오는 사람은 전통 옷차림을 한 노인이었어요. 얼굴엔 인자함과 지혜가 가득했고 하얀 수염이 부드러운 바람에 살랑거렸어요. 그의 눈빛은 따뜻하고 잔잔하게 반짝였죠. 드디어 오셨군요. 그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목이 꽉 막힌 것처럼 말이 잘 안 나왔어요. 저 누구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는 또 한 번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아주 차분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냥 지킴이일 뿐이에요. 이 낙원을 지켜보고 있죠. 여기는 어디예요? 목소리가 겨우 들릴 만큼 작았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하면서도 설렜어요. 여긴 몽유도원도 아니에요. 그가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이곳은 복숭아꽃 피는 낙원으로 향하는 꿈의 여정입니다. 평화를 갈망하는 이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잃어버린 낙원이죠. 그의 말이 마음에 스며들자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그림 안에 들어와 있는 건가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주위의 모든 게 너무나도 생생했어요. 찰랑이는 바람도, 복숭아꽃의 은은한 향기도, 반짝이는 강물 소리도 전부 다 진짜였어요. 근데 왜 제가 여기 있는 거죠?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감동과 긴장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이 그림이 왜 저를 선택한 걸까요? 제가 이런 경험을 할 자격이 있긴 한 걸까요? 노인이 제 앞으로 성큼 다가왔어요. 그 눈빛이 깊고 진지해졌어요. 엘리나. 그가 조용히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저는 순간 놀라 얼어붙었어요. 이 낙원이 이제 제자리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거든요. 오랫동안 우리의 보물들은 흩어졌고, 잊혔고, 감춰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세상은 다시 볼 준비가 되었어요. 그의 부드러운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 목소리 안엔 아픔과 그리움, 희망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가슴이 먹먹했어요. 제가 정말 도울 수 있을까요? 작게 속삭였어요. 제가 과연 충분히 강한 사람인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는 따뜻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그러고 계세요. 당신의 마음은 진실을 받고 그 목소리는 세상에 이 이야기를 전할 거예요. 이 작품은 세상이 잊은 진실을 알릴 사람으로 당신을 선택한 거예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주위의 아름다운 풍경이 잔물결처럼 번지며 점점 흐려졌어요. 노인은 마지막으로 다정한 미소를 지었죠. 이 꿈을 기억하세요. 그는 부드럽게 속삭였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 꿈을 꾸게 해주세요. 순간적으로 눈을 번쩍 떴어요. 다시 경매장 책상 앞이었고 방 안은 조용하고 어두웠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숨이 가빠졌어요. 어느새 눈물까지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죠. 정말 그냥 꿈이었을까요? 옆에 노인 몽유도원도를 바라보는데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의미가 느껴졌어요.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이 작품은 단지 실크 위에 그려진 그림이 아니었어요. 이 안엔 수백 년의 꿈과 이야기들이 살아있었고 그리고 그 그림이 저를 선택한 거였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다리가 살짝 떨렸지만 감동과 흥분이 온몸을 감쌌어요. 텅 빈 방 안을 둘러봤어요. 머릿속은 전보다 훨씬 더 선명해졌고요. 이제 이건 단순한 예술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잃어버린 낙원과 그걸 다시 찾고자 하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일이었어요. 급히 핸드폰을 꺼내 준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몇 시인지도 상관없었어요. 그는 졸린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엘리나? 무슨 일이에요? 봤어요. 준호 씨. 제가 다급하지만 단호하게 속삭였어요. 몽유도원도 그 그림이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우리 이 그림을 꼭 고국으로 돌려보내야 해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그가 깊게 숨을 들이쉬더니 들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죠. 이제 우리는 함께 할 거예요. 세상이 잊고 있었던 걸 다시 기억하게 만들 거예요. 이 꿈은 진짜였고 이제 모든 걸 바꾸기 시작할 거예요. 며칠 사이에 제가 알아낸 사실이 세상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도시 전체가 이 그림 이야기를 떠들기 시작했죠. 신문이든 TV든 온라인 매체든 할 것 없이 전부 잃어버린 한국의 명작이라고 부르며 떠들썩했어요. 처음엔 정말 신났고 희망도 느꼈어요. 그런데 그 설렘은 곧 불안으로 바뀌었고 나중엔 두려움으로 번졌어요. 소더비 안에서 제 동료들은 점점 화가 나 있었어요. 특히 조지아는 저를 마치 자기에게 등을 돌린 사람처럼 쳐다봤어요. 실망도 분노도 숨기지 않았고요. 결국 중요한 기자회견 날이 찾아왔어요. 소더비는 이번 논란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나섰죠. 기자들은 저희 전시실 중 제일 큰 공간에 빽빽이 들어찼고 그림은 보호 유리 안에 전시돼 있었어요. 강한 조명이 작품 위로 쏟아졌고
셔터 소리와 카메라 모터 소리로 공간이 가득 찼어요. 저는 한쪽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가장 먼저 나선 사람은 조지아였어요. 여느 때처럼 우아하게 차려입고 차분하고 당당하게 단상 위에 섰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호했고 자신의 생각에 확신이 가득했죠. 이 작품은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조지아는 그림을 가리키며 또렷하게 말했어요. 수십 년 동안 일본과 미국의 컬렉션으로 소장돼 왔고 모든 자료도 충분히 확보돼 있습니다. 저희는 문화유산을 존중하지만 이 그림이 반환돼야 한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기자들이 웅성대며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목이 꽉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정말 여기서 그녀의 말에 반박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걸 감수하고 제 모든 걸 걸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조지아가 저를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마치 내가 한번 말해보지 그래? 라고 도전하듯이요. 엘리나 씨, 그녀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추가로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신가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조용해졌고 모두가 제 대답을 기다렸어요. 심장이 쿵쾅대고 무서움이 밀려왔어요. 그런데 방 뒤편에서 조용히 서 있는 준호 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의 눈빛엔 조용한 자신감과 믿음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앞으로 나섰어요. 다리가 살짝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모두가 저를 바라보는 그 순간 말이 천천히 나왔지만 점점 힘을 얻었어요. 먼저 사과드리고 싶어요. 제가 말을 시작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했어요. 미국인이자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한국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 안에서 여기저기서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기자들은 몸을 앞으로 숙이면서 제 말을 놓치지 않으려 했죠. 조지아는 눈을 크게 뜨며 충격과 분노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어요. 저는 말을 이어갔어요. 점점 더 목소리에 힘이 실렸죠. 이 명작 몽유도원도는 1447년에 안견이라는 화가가 그린 작품입니다. 왕실을 위해 그려졌고 오랫동안 한국에서 보물처럼 여겨졌어요. 그런데 600년 전 침략 중에 도난당했고 그로 인해 한 문화 전체가 큰 상처를 입었어요. 목이 다시 조금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이 작품이 오랫동안 여기 있었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여기에 있어야 할 작품이 아니에요. 지금 이대로 두는 건 그때의 불의를 계속 이어가는 것과 같아요. 그 순간 방 안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어요. 셔터가 연달아 터졌고 기자들이 큰 소리로 질문을 외쳤고 제 동료들은 웅성거리며 서로 말을 나눴어요. 조지아는 저를 뚫어져라 노려봤어요. 눈빛만으로도 용서 못해라고 말하는 듯했어요.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그녀의 분노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이 일로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시 준호 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혼란 속에서도 그는 조용히 웃고 있었고 그 눈빛엔 자랑스러움과 감사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편안했어요. 무서웠지만 저는 진실을 말했어요. 엘리나 씨, 한 기자가 소리쳤어요. 지금 소더비가 문화재 절도에 연루됐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다시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들고 또렷하게 말했어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가진 거고 이 그림을 돌려보내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요입니다. 조지아는 재빨리 앞으로 나섰어요. 상황을 다시 장악하려는 듯 강하게 말했죠.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는 모든 걸 신중히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멈추지 않았고 회의장은 점점 더 시끄러워졌어요. 동료들은 당황하고 있었고 조지아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어요. 저를 향한 실망과 분노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죠. 저는 천천히 한 걸음 물러났어요. 조명의 중심에서 벗어나 조용히 뒤로 물러났죠. 다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제 마음은 전보다 훨씬 가벼웠어요. 비록 편안함이나 커리어를 잃을 수도 있지만 저는 진실과 정의를 선택했어요. 그때 준호 씨가 조용히 사람들 사이를 뚫고 제 곁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부드럽게 제 어깨에 손을 얹어줬죠. 용기 있었어요, 엘리나.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 목소리엔 깊은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오늘 정말 중요한 일을 했어요. 저는 그를 올려다봤고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진심이었어요. 그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정의가 시작될 거예요. 그건 전부 당신 덕분이에요. 복잡하고 시끄러운 그 공간 한가운데 서 있으면서 저는 알게 됐어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저는 옳은 일을 했다는 걸요. 처음으로 내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 수 있었고 그게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제 마음은 더 가볍고 더 살아있는 느낌이었어요. 주변은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단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지금 이 순간은 반드시 지켜내야 할 순간이라는 거요. 기자회견이 끝난 뒤 정말 모든 게 달라졌어요. 제 인생이 갑자기 회오리 바람처럼 휘몰아쳤죠. 신문이며 방송, SNS까지 온통 논쟁의 한가운데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용기를 냈다고 칭찬했고, 특히 한국의 문화유산을 소중히 여기는 분들께선 진심 어린 지지를 보내주셨어요. 하지만 반대로 분노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제가 나라를 배신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처음엔 솔직히 너무 벅찼어요. 매일같이 분노가 담긴 이메일과 전화가 쏟아졌고요. 조지아는 저와 아예 말을 끊었어요. 마치 제가 모르는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대했죠. 동료들 중에서도 저를 피하는 사람이 많았고요. 괜히 엮일까봐 멀리하는 눈치였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그럼에도 속으론 알았어요.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걸요. 다행히 시간이 갈수록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전 세계의 한국인들로부터 감사 편지가 쏟아졌고, 선생님, 학생, 예술가, 역사학자 분들이 저에게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다고 해주셨어요. 그 말들이 저를 정말 많이 위로해줬고, 제가 왜 그렇게 큰 용기를 냈는지 다시 떠올리게 해줬죠. 결국 압력이 점점 커지면서 소더비와 박물관은 그림 반환을 공식적으로 결정했어요. 쉽지는 않았지만 대중의 요구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그 소식을 들은 준호 씨가 제일 먼저 전화를 줬어요. 엘리나. 그의 목소리는 벅찬 기쁨으로 가득했어요. 해냈어요. 몽유도 원도가 드디어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하게 벅차올랐어요. 아니에요. 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같이 해낸 거예요. 몇 달 뒤, 저는 준호 씨 옆에 앉아 서울행 비행기를 타고 있었어요. 정말 꿈만 같았어요. 이 여정은 마치 현실 같지 않았고, 드디어 꿈이 이뤄진 기분이었어요. 인천공항이 가까워질수록 창밖을 바라보는 제 눈은 점점 더 커졌어요. 초록빛 산들과 햇살에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이 펼쳐졌고, 왠지 모르게 익숙했어요. 처음 오는 곳인데, 왠지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떨리세요? 준호 씨가 조용히 묻더라고요. 제 마음을 읽은 것처럼요. 저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요. 조용히 말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연결된 느낌이에요. 그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마도 마음이 먼저 이곳을 알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비행기가 부드럽게 착륙하는 순간 제 심장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공기가 신선하고 따뜻했고 마치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를 포근하게 반겨주는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우리는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 도착했어요. 박물관은 정말 크고 아름다웠고 한국의 보물들로 가득했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역사적인 순간을 보기 위해 밖에 모여 있었고 산들바람에 휘날리는 깃발과 함께 감사합니다라고 쓰인 팻말들이 영어와 한글로 들려 있었어요. 그 웃는 얼굴들이 너무나 따뜻했어요. 무대에 올라선 순간 박수 소리가 터졌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고 살짝 어지러울 정도였어요. 준호 씨는 늘 그렇듯 차분하게 제 옆에 서 있었고요. 우리 뒤엔 조심스럽게 보존된 채로 몽유도 원도가 서 있었어요. 600년을 돌아 이제야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박물관 관장이 먼저 나서서 그림이 돌아온 데에 대한 깊은 감사를 전했어요. 그리고 준호 씨가 앞으로 나서서 말했죠. 이 작품은 한국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맑고 강했어요. 이건 단지 예술이 아니라 수세기 동안 잃어버렸던 우리의 영혼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돌아온 거죠. 그리고 그는 저를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앞으로 나오라고 손짓했어요. 다리가 떨렸지만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앞으로 나섰어요. 처음 이 그림을 봤을 땐 솔직히 그 가치를 잘 몰랐어요. 조용히 말했어요.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멈추고 제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이건 단지 그림이 아니었어요. 진실에 대한 이야기고 정의에 대한 이야기고 사람들이 자기 뿌리와 다시 연결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눈물이 살짝 고였지만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이 여정에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에요. 한국은 이 보물을 돌려받을 자격이 있고 세상은 그동안 외면해온 아름다움을 이제는 알아야 해요. 순간 관객들이 환호하면서 큰 박수를 쳐주셨어요. 너무 따뜻하고 감동적인 소리였어요. 저는 준호 씨를 바라봤고 그는 제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속삭였어요. 엘리나, 정말 해냈어요. 당신이 이 낙원을 다시 데려온 거예요. 행사가 끝나고 우리는 조용히 함께 그림 앞에 섰어요. 가까이 들여다보니 제 마음이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어요. 복숭아꽃이 흩날리고 안개가 깔린 산 이제 이 그림은 단지 예술이 아니었어요.
제 꿈속에서 다녀온 곳, 그리고 제가 다시 되살려낸 낙원이었죠. 준호 씨, 저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이 그림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이런 일이 저한테 일어날 줄 몰랐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하게 웃었어요. 그게 예술의 힘이에요. 엘리나, 단지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던 무언가를 깨우는 거죠. 그날 밤, 박물관을 나서며 서울 하늘에 별이 반짝였어요. 저는 준호 씨 옆에 나란히 걸으며 처음 느껴보는 따뜻한 감정을 품었어요. 마치 내가 이제야 진짜 제 자리에 온 것 같은 그런 이상하면서도 편안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이 나라에 처음 왔지만 이상하게도 이곳과 깊이 이어져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몽유도 원도는 단지 한국만의 보물이 아니었어요. 인류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는 평화와 희망, 그리고 아름다움의 상징이었어요.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어요. 저는 드디어 제가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 알게 됐어요. 비록 처음엔 몰랐지만요. 그림은 이제 제자리로 돌아왔고, 그리고 저도 그렇게 돌아온 것 같았어요. 뉴욕으로 돌아왔을 때요. 모든 게 똑같은데 왠지 전혀 달라 보였어요. 제 작은 아파트, 늘 붐비던 거리, 그리고 소더비 사무실의 책상까지 전부 다 익숙했지만 느낌은 완전히 달랐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건 결국 제가 변한 거였더라고요. 몽유도 원도와 함께한 여정이 제 안을 깊이 바꿔놓았어요. 그전까지만 해도 저는 예술을 그냥 아름다운 물건으로만 생각했어요. 감상하고 평가하고 사고 팔 수 있는 가치 있는 그림이나 조각 같은 거요. 그런데 이제는 알아요. 예술은 단순한 대상이 아니라 그 안에 이야기가 담겨 있고 시간과 공간을 넘어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매개체라는 걸요. 예술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잃어버린 존엄을 회복시켜줄 수 있어요. 그걸 저는 한국에 그 작품을 돌려보내며 직접 체험했어요. 그 뒤로 저는 제가 경험한 걸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했어요. 학교, 미술관, 갤러리에서 강연을 하고 문화유산을 존중하는 마음과 예술의 진짜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죠. 처음엔 고개를 갸웃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몇 달이 지나고 일상은 어느 정도 평소처럼 돌아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게 특별한 초대장이 도착했어요. 봉투에 적힌 서울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릴 정도로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고 그 안엔 믿기 힘든 초대장이 있었어요. 저를 다시 한국으로 초대한다는 거였어요. 한국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전 세계에 알리는 새로운 프로젝트의 책임자로요. 너무 놀라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런데 곧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 이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야. 제 삶의 방향이 드디어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 날 저는 조지아 사무실로 향했어요. 몽유도 원도 사건 이후로 거의 말을 나누지 않았거든요. 솔직히 무슨 말을 들을지 몰라서 좀 긴장했어요.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조지아가 일어나더니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거예요. 그 눈빛은 진심으로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당신이 맞았어요, 엘리나. 조지아는 조용히 말했어요. 처음엔 소유와 자존심에만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당신이 보여줬죠. 예술은 그 이상이라는 걸요. 진심과 이해의 문제라는 걸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찡했어요. 뭔가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딱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제 여정이 저만 바꾼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바꾼 거였어요. 감사해요, 조지아. 저는 고마운 마음을 담아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은 한국에서도 놀라운 일을 해낼 거예요. 조지아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해낼 일들을 생각하면 벌써 기대가 돼요. 그리고 2주 뒤 짐을 싸서 다시 비행기에 올랐어요. 서울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기대와 평온함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비행기가 착륙하자 어쩐지 익숙한 감정이 저를 감쌌어요. 다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돌아온 첫날, 저는 국립중앙박물관 근처 정원에 섰어요. 나무잎이 바람에 살짝살짝 흔들리는 소리, 맑고 고요한 공기 모든 게 평화로웠어요.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 순간 기억이 밀려왔어요. 복숭아꽃의 향기, 반짝이는 강물, 그리고 꿈속의 현명한 노인. 다시 눈을 떴을 땐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어요. 어딘가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흐뭇해하실 것만 같았어요. 돌아왔네요.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뒤를 돌아보니 준호 씨가 환한 미소로 서 있었어요. 정말 이제야 진짜 돌아온 것 같아요. 저는 있는 그대로 말했어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냐면 여기가 엘리나 씨가 있어야 할 곳이니까요. 엘리나 씨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술을 다르게 보게 됐어요. 우리 자신이 누구였는지도 다시 생각하게 해줬고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건 단지 준호 씨와의 연결이나 한국과의 연결이 아니었어요.
훨씬 더 크고 깊은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요. 저는 늘 아름다운 걸 쫓아 살아왔지만 이제 진짜 아름다움이 뭔지 알게 됐어요. 그림과 캔버스를 넘어서 마음과 마음이 닿고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가 진짜로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떠올리게 해주는 것, 그게 진짜 아름다움이었어요. 그 후 몇 달 동안 서울에서의 제 일은 그 어느 때보다 의미 깊었어요. 젊은 세대에게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세계 여러 박물관과 협력해서 한국의 역사와 예술을 알리기 시작했죠. 점점 그 변화가 느껴졌어요. 다양한 나라에서 사람들이 한국을 배우러 오고 존중해주고 감동해 주었어요. 마치 세계가 조금씩 더 작고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어느 조용한 저녁, 긴 하루를 마치고 다시 그 정원으로 돌아갔어요. 해질 무렵이었고 햇살이 부드럽게 풍경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그 평화로운 분위기는 몇 달 전 꿈에서 봤던 바로 그 풍경과 닮아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웃으며 속삭였어요. 해냈어요. 낙원이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순간 살랑이는 바람이 제 피부를 스쳤어요. 마치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그래, 잘했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 고요하고 따뜻한 순간 속에서 저는 확신했어요. 몽유도 원도는 단지 돌아온 게 아니었어요. 그 그림은 수많은 마음을 바꿔놓았고 제 마음도 바꿔놨죠. 그곳에 서 있는 동안 저는 확실히 알았어요. 지금 여기가 제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걸요. 제가 해왔던 모든 길이 결국 이곳으로 이어졌던 거예요. 그 명작이 제 집을 찾았고 저 역시 마침내 제 자리로 돌아온 거였어요. 오늘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